예, 안녕하십니까. 쑥드러나 채널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사고를 야기하는 요인들이죠.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를 야기하는 요인들이니까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훌륭한 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좋지만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나면 내 소중한 드론, 카메라, 이게 손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름다운 영상을 또는 아름다운 사진을 촬영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는 드론의 조작법에 먼저 익숙해져야 됩니다. 간혹 그 드론 조작법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팬텀4나 인스파이어 드론 같은 경우는 카메라까지 장착하면 최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드론을 그냥 무턱대고 날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500만 원이 넘는 그러한 드론을 조작법도 잘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날리면 일단 내 드론이 망가지면 내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인스파이어 같은 그런 커다란 기체는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치면 크게 다칩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일주일쯤 됐습니다만 정말 잘 못 날리는 그러니까 드론 어떻게 날리는지도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 분이 팬텀4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러한 드론을 그 개울가에서 날리다가 나뭇가지 이렇게 걸려가지고 나뭇가지 거기 다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프로펠러는 또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끌라고 해도 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괜히 사람도 다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뭐 알아서 다시 회수했더라고요. 조금 이따 보니까 알아서 하실 거니까 옆에서 훈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괜히 훈수 더 봐야 기분만 나쁘고. 그런데 사람이 안 다쳤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발 드론을 좀 이렇게 연습을 해서 잘 날리고 난 뒤에 이러한 그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을 위한 기체 조작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상이 다 끝난 뒤에 좀 후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영상 촬영 쪽에서 얘기하는 드론 조작은 최소한 드론 자격증 정도를 내가 획득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노력한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 초보가 드론을 맨 처음 접해보는 초보가 내가 설명하는 그러한 그 항공 촬영을 위한 드론 조작법을 곧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연습도 힘듭니다. 자, 서설이 길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서설이 길었습니다. 일반 그 초보자들은 이 GNSS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입니다. 글로벌 내비게이션 새틀라이트 시스템이니까 새틀라이트는 위성이죠. 위성 신호를 받아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를 해주는, 글로벌로 내비게이션 어디로 갈지를 안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위성 항법 장치입니다. 위성 항법 장치. 그래서 미국식의 GPS가 있고, 유럽에서 들여오는 제품인 경우 갈릴레오를 사용하겠죠. 여기서는 갈릴레오를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갈릴레오를 사용하는 유럽 기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페럿, 프랑스의 페럿, 그 드론의 경우 갈릴레오를 일부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미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 GPS, 그리고 러시아의 위성 항법 시스템 글로나스, 그리고 중국의 베이두. 이 베이두는 한국 한자어로 읽으면 북두입니다. 북두칠성의 북두예요. 그래서 베이두인데 베이도우라고 해야죠. 베이도우. 이전에는 베이도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베이도우 위성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다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 일반인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0년 6월에 베이도우 시스템을 완성하는 마지막 위성이 발사되어서 정상적으로 태양광을 받고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나오는 중국의 드론들은 당연히 베이도우를 사용할 것입니다. GPS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GPS는 당연히 미국의 위성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향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갑자기 GPS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라 하고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GPS는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베이도우가 벌써 30개의 위성을 사용한다고 돼 있죠. 이론상으로는 3개의 위성만 잡게 되면 기체가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오차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6, 7개, 12개 정도 잡았을 때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을 12개 정도. 그런데 이제 베이도우가 벌써 시스템에서 30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으니 베이도우만 사용해도 10개 정도는 그렇죠, 무난히 잡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거기에다가 러시아의 글로나스까지 사용하니 2개만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자,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이 드론들, 특히 DJI 드론이 시장 점유율이 72%죠.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드론은 앞으로 더욱더 그 GPS 신호를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GNSS 신호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렇죠. 오버롤 스테이터스가 여기 보면 abnormal이라고 되어 있죠. abnormal. 비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컴파스가 캘리브레이트 컴파스하고 뜨죠. 컴파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위성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캘리브레이트 하라는 것이죠. 위성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한 위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 다음 화면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공위성이 이렇게 돼 있죠. 인공위성이 이렇게 있는데 이 3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지금 3개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컴파스 에러가 났죠. Move aircraft and calibration 컴파스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고 여기 있는 X표를 누르고 이 어플리케이션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뜨고 시동 자체가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스 에러라고 뜨죠. 보면 이상하죠. 인공위성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왜 컴파스가 나옵니까? 연동이 돼 있는 것이죠. 인공위성을 제대로 수신을 받고 받으면 지작에 컴파스 이 센서도 같이 연동해서 작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 보면 캘리브레이트 컴파스라고 돼 있죠.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면 인공위성을 제대로 잡아요. 인공위성을 잡고 어떻게 되죠?
지자계 센서도 북쪽이 어디인지 얘가 명확하게 인식을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은 다 캘리브레이션을 마치고 이제 정상적으로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화면이 뜨는 거죠. In flight, aircraft ready라고 뜹니다. aircraft ready라고 뜨고 그 다음에 이륙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륙을 해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있으면 in flight가 되는 거죠. 이륙은 지금 안 했나요? 예. 어쨌든 제대로 되면 in flight고 여기에 지금 12라고 떠 있죠. 예. 12. 예. 12가 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공위성이 제대로 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GPS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죠. 원래 GNSS인데 그냥 GPS라고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GPS 하니까. 미국 GPS만 받는 게 아니고 러시아 글로나스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GPS라고 하니까 GPS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비행할 수 있다고 녹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로나스 GNSS 인공위성을 제대로 수신해야 되고요. 여기처럼 12개 정도 떠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길 경우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해서 제대로 지자계 센서도 일치화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수 방향을 똑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전방에 보이는 것이 기수 방향이죠. 이 기수 방향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이 나오죠. 이 화면은 DJI-사에서 공식으로 배포한 것입니다. 저작권 문제가 없겠죠. DJI 사건이니까요. 자,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들어가서 캘리브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걸 잘 보시면 Hold the aircraft horizontally and rotate 360 degrees. horizontally 수평으로 딱 유지해서 붙잡아 놓고 360도를 돌려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걸 보니 사람이 축을 중심으로 360도 돌죠. 원래 매뉴얼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축을 중심으로가 아니고 기체 축을 중심으로 해서 360도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DJI 공식 배포 영상인데도 이렇게 하네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도 관계없으니 예. The aircraft status indicators will be a solid green. 예, 녹색 불로 깜빡이지 않고 들어와 있으면 이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우라는 거죠. 자, 카메라가 밑을 보고 이렇게 세운 다음에 또 사람을 중심에서 도네요. 그런데 사람을 중심에서 돌면 안 되고, 사람을 중심에서 돌면 안 되고 어떻게 하죠? 예, 그 기체를 중심으로 돌아야 됩니다. 기체를 중심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체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세워서 기체 가운데 축, 여기 뭐죠? FC가 들어가 있는 자리니까 FC가 들어가 있는 가운데 자리를 축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또 돌리고, 이게 바로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이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컴퍼스가 바로 자석이죠. 예. 지자계 센서, 지자계 센서를 동기화 시키는 거예요. 동기화라고 하는 거는 이 기체의 기수 방향과 일치화시켜서 카메라가 전방을 향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기체의 기수입니다 하고
새로이 기체에 인식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도 동시에 받는 것이죠. 인공위성 신호도 동시에 받고, 그래서 두 개가 일치화되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신호를 받으면서, 그렇죠? 기체의 기수 방향이 어디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인식시키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기체가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정확한 위치에 가만히 포지셔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컴퍼스 캘리브레이션입니다. 자, 그런데 종종 캠퍼스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고압선 주위에서 할 경우, 그리고 철 구조물 주위에서 할 경우, 그리고 주변에 또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레이더 주변에서 할 경우, 그리고 휴대전화를 빈번히 사용하는 곳에서 한다든지, 내 호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어놓고 한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또 기지국이 있어요. 핸드폰, 기지국이 있든지, 핸드폰이든 아니면 다른 영상 송출 기지국이 있든지, 비행기용 뭐 NDB라고 하는데, 하여간 그 막 안테나 같은 게 여러 개 달려 있고 한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우리 저기 위성 안테나들 있죠. 아파트 단지에서 위성 안테나 몽땅 있거나 전원주택에서도 또 스카이라이프 신청하기 위해서 안테나를 놔두는데 그 옆에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 에러가 납니다. 고압선 철로 되어 있는 뭐 철망 펜스 주변에서 한다든가 철도 옆에서 한다든가.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기체를 들어 올렸잖아요. 그리고 다 했는데 내려놓으면 또 GPS 수신 감도가 떨어져 가지고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꼭 여기에서 기체를 날려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기체를 띄우면 분명히 GPS가 위성 신호가 잘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동을 걸 때 에티 모드, 자세 모드로, GPS 모드가 아니고 자세 모드로 변경시킨 다음에 시동을 걸고 이륙을 하고, 그 다음에 공중에 올라가서 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그 위성 신호를 잡는 포지셔닝 모드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자세 모드 비행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드론 뭐 쉽게 돼 있으니까 아유 무슨 연습이야, 그냥 날리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에 이렇게 하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흔히 견적난다고 그러죠. 기체가 망가집니다. 견적나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 컴퓨터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제가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컴퓨터가 일반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컴퓨터 안 배워도 돼. 조금만 있으면 말만 하면 컴퓨터가 자기가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시기가 곧 와. 그런데 왜 컴퓨터를 배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지금 컴퓨터 나온 지 30년이 넘었죠. 30년이, 회사에서 쓰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만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됩니까? 드론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가 맨 처음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이거 배울 필요 없어. 그냥 말만 하면 알아서 되는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곧 나와 했는데 아직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습니까? 뭐 있다고 하죠. 그런데 사고 나잖아요. 드론도 마찬가지죠.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바인딩이 있습니다. 이 바인딩에서 실패해서 사고가 납니다. 자,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를 동기와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를 어디하고 맞춰요? 내 조종기와 드론과 서로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파수만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호 체계가 서로 일치해야 그게 원활히 조종이 되는 것이죠. 신호 체계 주파수는 동일한데 신호 체계가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 조종이 안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런 에러가 뜹니다. 에러 메시지가 뭐라고 떴나요? 여기 puor라고 써져 있네요. 뭐가요? 라디오 채널 퀄리티죠. 라디오 채널. 라디오라고 하면 우리 저 음악 방송 듣는 라디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종기로 무선으로 드론을 조종하는 거를 라디오라고 그래요. 이런 무선 조종기를 라디오라고 합니다. 무선 조종을. 조종기가 아니고 무선 조종을요. 라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선 조종 채널 주파수 이 품질이 푸어. 무선 조종 지금 신호가 푸어예요. 안 좋아요. 그런데 이럴 때 함부로 날리면 사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를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날리면 안 되고. 자, 그래서 바인딩이라고 하면 자, 이 기체와 이 기체를 서로 주파수를 서로 묶어줘서 이 조종기가 저 신호를 받는 수신기와 연결이 되도록 하고 이 수신기에서 나온 신호를 기체가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거는 바인딩 플러그를 이런 걸 사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조종기는 또 이 조종기와 함께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죠. 두 개 다 2.4GHz를 써요. 2.4GHz를 쓰는데 그 안에 주파수 채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채널 영역대를 사용하니까 서로 혼선이 잘 되지 않는 것이고요. 서로 같은 채널 주파수대를 사용하더라도 신호 체계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결이 됐다 하더라도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드론이. 또는 움직이더라도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걸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인딩을 할 때 동일한 기체를 사용할 경우가 있잖아요. 동일한 조종기와 기체를 사용할 경우 내 기체가 다른 사람 기체에 묶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바인드가 묶다잖아요. 그러니까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기체를 켜기 전에 조종기를 먼저 켜고 그러면 조종기 켰으면 조종기는 계속 신호를 찾아다니겠죠. 다음으로 내 기체를 켜면 기체가 켜지는 순간 바로 내 조종기 가까운 데 있는 내 조종기와 빨리 바인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기를 먼저 항상 켜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인딩이 중요한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저 라디오 채널 돌리는 게 나왔어요. 라디오 채널 이거 돌리면 FM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돌리게 되면 조각조각 나눠진 주파수 중에서 찾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라디오, 내 음악 나오는 라디오와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주파수를 서로 동기화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인딩인 것입니다. 바인딩. 그렇게 해서 2.4GHz 영역 내에 있는 수많은 주파수 중에서 내 조종기와 내 기체 사이에 주파수를 찾아서 딱 일치시켜주는 거. 그게 바로 바인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식별 가능한 장애물, 식별 불가능한 장애물, 잠재적 장애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풍력 발전기 주위에서 기체를 날리면 매우 위험하겠죠. 그리고 추락 주의, 추락 모험 동영상이 여기 있죠. 자, 출처는 유튜버 라이프 스타일 이 사람의 공개 영상입니다. 잘 보세요. 아무런 장애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날리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됩니까?
네, 방금 봤죠. 건물에 도저히 부딪힐 것 같지 않았는데 이렇게 부딪힙니다. 건물 조심해야 됩니다. 영상 촬영한다고 이렇게 다니면 건물이 옆에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그냥 부딪히게 돼요. 그리고 나뭇가지가 안 보이잖아요. 예, 전기선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부딪혀요. 제일 많이 추락하는 게 나뭇가지, 그다음에 전기선입니다. 전봇대 여기 써놨는데 전봇대 포함해서 전기선이죠. 나뭇가지, 전기선 가장 많이 추락합니다. 그리고 식별 불가능한 장애물들이 있죠. 건물 위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건물 위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날아가다 걸리는 것이죠. 고압선도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가까이 가다가 추락합니다. 레이더 기지 뭐 이상한 것들 많이 있죠. 불이 밑에서 타오르고 있을 때 상승 기류가 심해서 뒤집어집니다. 기체가 타거나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새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까마귀는 마구마구 달라듭니다. 그리고 독수리나 매 같은 경우에는 달라들어요. 또 자, 이런 경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비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특히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